2024 파리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스포츠 광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막을 했는데 사실 개막식부터 조금 시끄러웠죠. 보통 개막식은 이제 스테디움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막 공연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그것부터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파리의 세느강 주변으로 해서 이 개막식 공연이 쫙 진행이 되고요. 선수들도 센강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쫙 입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이 배도 좀 차이가 나서 이게 국력이라든지 선수단 규모가 너무 이게 확 눈에 띄더라고요. 개막식 루트를 보니까 아우스тер리츠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세느강을 따라가서 트라카데로 광장에 이제 개막식 마지막 부분, 피날레를 장식하고 그렇게 끝났었는데요. 가면서는 사실 센강 주변에 보면 역사적인 유적, 굉장히 유명한 건물, 예를 들면 꽁시일줄이라든지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공연 같은 영상들이 같이 교차적으로 보여지면서 이게 좀 파리 시내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훨씬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불편한 장면들도 있었죠. 정신 사나워 죽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호불호가 이렇게 갈리는 개막식은 사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을 봤대요. 통계에 따르면은 2억 8천 명 정도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탑은 런던이죠. 런던은 4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구가 개막식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었어요. 20세기와 21세기의 대중문화는 영어를 쓰는 앵글로색슨이 꽉 잡고 있구나.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개막식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고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여왕 폐하를 모시고 제임스 본드가 스카이다이빙을 스테디움으로 하질 않나. 얼굴만 봐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미스터 빈이 이렇게 막 이러고서 피아노 건반을 치는 부분도 있었고 J.K. 롤링이 글을 읽는 부분도 나왔었고 폴 맥카트니가 헤이 주드를 부르면서 떼창을 하던 그 광경. 그게 개막식이었나 폐막식이었나? 개막식이었죠? 왜 그렇게 우리가 열광을 했을까요? 원래 사람은 아는 게 나오면 좋아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우리가 다 전부 공유하고 기억에 있고 그리고 좋아했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와주니까 모두들 열광하고 좋아하고 공감하고 교감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문화라든지 예술에서 떨어지는 나라는 전혀 아니죠. 지금도 국가의 소프트 파워 랭킹을 보면요. 프랑스는 항상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문화유산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프랑스의 문화를 프랑스어로 접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영국이 예전의 대영제국은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대영제국은 저물어 갔는데요. 어떻게 된 게 그 패권을 이어받은 게 사실 같은 언어를 쓰는 미국이었던 거고요. 비슷한 문화의 뿌리를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영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한꺼번에 우리가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언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또 하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프랑스는 1도 신경 안 쓴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개막식에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전통 같은 거를 소개를 해주면서 대단히 친절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니네 알지 이거? 몰라? 왜 모를까? 그래도 저는 나름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름 프랑스 혁명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조금 알고 보면은 그래도 재미를 찾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라고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경기를 어디서 하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와 하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여기서 경기를 한다고? 한번 그런 것들이 왜 유명하고 또 어떻게 역사적인지 이걸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어떤 경기가 어디서 열리는가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떠올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엑스포입니다. 자,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서구 열강들이 이후에 엑스포를 개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들 뛰어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열혈 엑스포 개최지가 프랑스였습니다. 1851년부터 1900년까지 엑스포가 총 13번이 열렸는데요. 그 중에 5번을 프랑스 파리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엑스포를 열심히 치렀냐? 그 당시에 엑스포는 이 제국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희귀한 물건들을 저 멀리 있는 식민지에서 가져왔어요. 구경 좀 하시죠. 아하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를 보면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시기입니다. 산업, 문화, 경제, 예술 정말 그 전 시절에 비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쟁적으로 내놓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또 서로 교류를 했던 거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세기 전반에는 정치적으로 조금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죠. 그 다음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공화정에서 어찌어찌 하더니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가 나타나갖고는 제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나폴레옹 3세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프랑스 정치가 조금 안정은 됐어요. 그러면서 프랑스도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되고 따라서 문화나 예술도 무지하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엑스포 개최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올림픽 경기장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곳들이 당시에 엑스포 장소로 쓰였던 곳들이기도 합니다. 1867년 엑스포를 할 때는 지금 에펠탑 앞에 있는 비치 발리볼을 하는 곳이죠. 네, 마르스 광장에서 엑스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에펠탑이 세워진 엑스포, 1889년 엑스포입니다. 에펠탑이 세워지고 그 앞에 마르스 광장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트로카데로도 이용을 하고 우리나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앵발리드에서도 엑스포관을 지어놓고 같이 전시를 했죠. 사실 앵발리드는 루이 14세가 17세기에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병원으로 세웠던 곳이고요. 이게 지금은 군사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궁 경기 보셨을 때 저쪽 이제 뒤에 돔이 높게 서 있는 게 보였잖아요. 이게 황금빛으로 빛나는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밑에 나폴레옹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1900년 엑스포에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엑스포 하면은 건물을 이제 큰 광장에 지어놓고 끝나면 이게 다 철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철거를 안 하는 진짜 건물, 남겨놓는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던 그랑빨레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뿌띠빨레,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앞으로 세느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알렉산드르 3세 다리입니다. 근데 프랑스 왕 중에 알렉산드르 3세라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거든요. 도대체 누구냐? 제정 러시아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갑자기 왜 프랑스 파리에 이 제정 러시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다리가 있나? 1871년에 비스마르크 시절에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중원 유럽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해서 크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찜찜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뒤통수가 간질간질하게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서 길길이 뛰었었는데요. 결국 1907년에 영국도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삼국 협상 혹은 트리플 앙땅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르 3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든 거고요. 당시에는 사실 알렉산드르 3세가 이미 사망한 후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알렉산드르 3세의 아들인 마지막 자르 니콜라이 2세가 와서 첫 돌을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크랑빨레 지금 뭐 펜싱 경기 그리고 태권도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크랑빨레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샤넬의 패션쇼라든지 2017년 뚜르 드 프랑스에서는 이 마지막 피날레를 여기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용도로 쓰이는 곳인데 여기가 124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당연히 전기시설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고 난방이나 냉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가 또 유리로 덮여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죠. 에너지 인 이피션시의 최고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바닥을 드러내서 플라스틱 호스로 만든 거를 이렇게 막 촘촘하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로 찬물 혹은 더운 물이 흘러서 뭐 약간이나마 냉방 혹은 난방이 될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엑스포에서 활용했던 것을 지금 올림픽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는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이었지만 특히 빛나던 시대가 좀 있었거든요. 제 기준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프랑스 파리의 리즈 시절은 프랑스 혁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벨 에포크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세기 후반쯤 되면은 정말 프랑스 파리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특히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모파상이라든지 뭐 랭보라든지 베를렌 같은 인물들도 있고 에밀 졸라 같은 인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로트렉도 있었고 그리고 뭐 르누아르도 있었고요. 물론 모네도 있었죠. 사실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사람들도 전부 다 파리로 모여서 거기서 예술 작품 활동을 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파리나 프랑스 사람들도 그 당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기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경기장을 보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베르사유 궁전이죠. 세상에나 베르사유 궁전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유럽에 정말 아름다운 궁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궁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베르사유 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베르사유 궁전이 말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마상 마술은 루이 14세 때는 정말 흔하게 보던 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지체 높으신 분들이나 군인들한테 교통수단이고 또 전장에서 싸우는 용도이기도 했지만 군주에게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을 잘 타고 잘 다룰 줄 안다라는 것이 뭔가 좀 통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뭐 생각해보니까 왕인데 말 타고 뒤뚱뒤뚱 거린다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조금 웃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특히 루이 14세 하면은 뭐 프랑스 최고의 관종 왕 아니겠습니까? 본인 자체가 발레를 굉장히 좋아하고 공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 이런 것들을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활용을 아주 잘했다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루이 14세 하면 솔직히 뭐 중앙 집권, 절대 왕정의 상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루이 14세는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랐거든요. 아버지였던 루이 14세가 채 5살이 되기 전에 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왕위에 오른 거예요. 이 왕이 또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귀족들이 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귀족들의 반란을 2번이나 겪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정말 힘이 있는 왕이 되면은 저 귀족들 전부 다 내 발밑에서 꼼짝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단단히 하고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루이 14세가 베르사유에 이 넓다란 궁전을 지어놓고 모든 귀족들을 전부 다 여기 모이게 해서 감시 아닌 감시를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루이 14세가 결국에는 왕권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권력을 집중을 시키고 그러면서 또 활용을 했었던 것이 궁중 예절. 내 궁 안에서는 이런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화려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왕이고 내가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죠. 거기에 플러스 마상 마술도 했다라는 겁니다. 1670년대에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면서 루이 14세가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랑 에크리 그리고 뿌띠 에크리라고 해서 2개의 마구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큰 마구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마구간이죠. 이 마구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이 줄 아르두엥 망사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 가면은 정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 화려한 방이 하나 있죠. 거울의 방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이 바로 이 망사르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마구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콜 드 벨사이라는 곳도 세웠다고 해요. 이게 이제 승마 학교인데요. 근데 여기서 승마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발레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승마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족적이고 고급스러운 승마 기술, 마상 기술을 훈련을 했다고 하죠. 이거를 잘해야만 왕족이거나 아니면 귀족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귀족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번 베르사유에서의 승마 경기는 제대로 고향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재미없다 이제 뭐 올림픽 누가 봐 하는데 또 시작하면은 열심히 보는 게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밤도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